안녕하세요. 김선동입니다. 편안하게. 저는 참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통 보면 이제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자기의 미래 희망 이거 써내게 되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특이하게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모범 답안이 있었어요. 장래 희망 그러면 선생님, 과학자 뭐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저도 그 모범 답안을 쓰긴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나는 나라를 위한 일을 할 거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한문도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그냥 빈 노트나 막 이런데 공간에 나라 국자를 막 냅다 나라 국자, 나라 국자, 나라 국자 이렇게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가서도 국제정치를 전공을 했죠. 사실은 박사과정까지 제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서도 국제정치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의 꿈과 그리고 실제로 학문도 그걸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직업으로서 이렇게 일치를 시킨다는 것, 그건 굉장히 사실은 저는 제가 행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몸가짐이나 이런 게 참 가지런하다, 왠지 모르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어려서부터 나라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 그런 것을 가졌던 것이 몸가짐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기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아주 잘 만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선생님을 하셨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벌어다 주시는, 그 당시에 공무원들 그렇게 큰 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알뜰살뜰 살림하시는 그런 어머님 밑에서 컸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어디 강연 가서 맨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제가 입었던 반바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걸 입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저희 어머님이 참 지혜로우셔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잖아요. 양말도 꿰매서 기워서 신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6학년이 입어야 될 그 바지를, 반바지를 꿰매서 1학년 때는 꿰매서 하고 2학년 올라가면서 3학년 올라가면서 그걸 풀어서 6학년 때는 온전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 반바지를 6년 내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릴 때 추억을 떠올리면 그 반바지 그거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히스토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 김선동이 무허가 집에서 살았다. 근데 제가 서울로 막 전학을 왔을 때, 서울에 그 당시에 그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무허가 집,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무허가 집에도 제가 살면서, 제가 사실은 구김살 없이 이렇게 자라서 사람들이 보면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잘 모르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 집에 살았었어요. 저는 그런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때 미아리 고개를 넘어 다니면서 무허가 집들이 산재에 있었던 그런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 서울이 정말 잘 사는 서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어릴 때 꿈이 왜 정치를 하고자 했냐면,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제가 성장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일관된 테마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뛰어넘어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살아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다 고단해요. 미래에 대한 꿈이 많이들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그리기도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부터 다시
도전과 희망의 도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울 시골에서 논 팔고 밥 팔아서 서울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서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아둥바둥 힘들다 그럽니다. 그리고 평생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도 벌써 이게 세금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이런 서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하지 너? 이미 서울은 부동산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서울, 힘차게 시작하는 서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도 서울을 가만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우리 서울, 대한민국 그러면 서울, 한류,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정작 서울에서 한류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도 한류 공연장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없는 것이 오늘의 수도 서울입니다. 우리가 BTS다, 문화자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문화 영토에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 사람을 불러 모으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중심 서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한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하고 나서 우리나라처럼 이 위대한 성취를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한강의 기적에 한강이 있는 수도 서울에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조차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샹드마르스 공원에 에펠탑 있지 않습니까? 에펠탑이 있습니다. 그 에펠탑이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프랑스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관광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없습니까? 저는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AI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시대의 변화, 미래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는 융복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도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런 것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사대문 문 안에 지금 보면 사람들이 밤중이 되면 일이 끝나고 나면 다들 빠져나갑니다. 서울 복판에 왜 우리 사람들이 살지 못합니까? 미래형으로 미래 융복합 도시 개념을 집어넣어서 서울 중심에도 사람이 살고 제대로 된 미래형의 도시 설계, 이런 비전과 디자인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서울이 사람을 불러 모으고 세계가 사랑하고 그런 서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라 그러면 서울은 저는 세계 5대 중심 도시를 겨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와 비전을 뚜렷이 가지고 서울의 비전을 그려낼 때 우리 서울이 다시 기회와 도전의 땅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인데 지금까지 서울이 하나의 단위로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서울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서울의 비전을 좀 만들어 보고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우리 10년 뒤, 20년 뒤 우리 서울은 참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나도 이렇게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진 분들 서울에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서울이 이제는 비전이 있는 서울로 다시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울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그것을 키우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사고를 제대로 하는 서울시장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중앙정부 하는 것 보면 중앙정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를 요만큼이라도 보고 하는 건지 나라 곳간 다 탕진하고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안 들이고 서울을 찾게 만들고 서울이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런 발상으로 서울을 바꿀 수 있겠구나. 진짜 백이 우리 찐 일꾼. 그리고 저 친구 얘기하는 게 정말 딱 건더기가 있네. 이런 생각들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생각할 때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대공황일 때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공황 속에서 미국을 건져낸 그런 대통령입니다. 제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정말 재발견하고 있는데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기득권과 싸워가면서 약자 계층의 권익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했던 정말 위대한 훌륭한 대통령. 제가 연설문 요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요즘에 어려워가는 대한민국, 어려워만지는 서울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모티브를 거기서 제가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에 안전판을 깔아드리는, 남들이 다 부동산 정책 다 이야기하고 그럴 때 저는 부동산보다 더 급한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울 시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것, 희망 구조를 만드는 것, 안전의 뒷목을 받쳐드리는 것. 제가 강북 지역의 출신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강북 지역이 원래 서울의 도심이었습니다. 원래 본디 서울이 우리 강북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민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은 정체되거나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강북, 어떻게 해야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도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북을 다시 되살리고 서울 전체를 같이 활력 있는 그런 같은 강남북의 그런 균형 발전, 그런 시기를 만드는 그런 일, 우리 정치인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4번의 전국 선거에서 연속해서 4번을 연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장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눈여겨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 4연패 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저 김선동 사실은 18대 20대 국회의원 하면서 낙선도 했고 다시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실패했을 때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제가 도봉 을구 선거에 출전했을 때 우리 도봉구는 유인태, 김근태 이런 거목들이 민주당의 중진 의원으로 버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에 도전했고 저는 도전할 때 한 번도 제가 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굴의 용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뛰었고 그렇게 성취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을 생각할 때 우리 당 구성원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당은 산업화 시대,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 시대의 민주화, 이것을 두 가지를 접목시킨 당이라고 우리가 말로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당의 DNA가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산업화 쪽에 기울어져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해서 이룩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 당이 저는 민주화의 명맥을 잇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YS 대통령과 함께한 민자기수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주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정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도 충분히 민주화의 가치를 양보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김선동 의원 저 국회의원 같지 않다. 저 어디 가서 순댓국밥 먹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따뜻한 뚝배기 한 그릇 이런 거 먹고 싶어하는, 그냥 저는 서민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 동네 분들이 김선동하고 소주 한잔 나누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같이 등산 가고 싶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회의원이 뭐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정치 그것이 우리의 삶과 같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별 세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다른 인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그리고 위정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국민들과 같이 뒤섞여서 뒹굴면서 거기서 국민들의 애환이 있는 것 찾아내고 그것을 미리 앞질러서 비전을 만들고 또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정치 보면 정말 죄송하게도 어떻게 여야가 제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야가 서로 하고 많은 일 중에 골라서 딱 싸울 일만 골라서 쌈박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 그러면 제발 싸우지 마. 너희도 왜 그러냐. 그 정당에만 들어가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왜 이러느냐. 사실은 저 자신도 책임을 통과합니다만 제대로 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못난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20대 국회 말엽쯤에 작년이죠. 작년 12월쯤에 제가 초재선 의원들이 저보고 원내대표 보고 나가서 정치를 바꿔라 라는 그런 제가 사명을 지고 제가 원내대표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 2등으로 이렇게 사실 낙마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초재선 의원들이 우리 정치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 그 사명을 제가 거역할 수 없어서 원내대표에 나갔었는데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됐으면 제일 먼저 제가 하려고 그랬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대변인 없애려고 했습니다. 대변인 정치. 그거 정말 서로 비난과 저주에 그런 거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야의 회의체 한번 보십시오. 저희는 지금 비대위입니다만 저쪽에는 또 뭐 최고위원회인가요? 여기 가보면 늘 신문에 나오는 얘기, 늘 방송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어쩌면 여야가 그렇게 대립할 것만 골라서 그 얘기만 하는지 저는 이런 정치를 하니까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핀란드에 가면 거기에 미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에 상설위원회, 스탠딩 커미티로 미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래위원회에서 진영의 논리로 쌈박질 가능할까요?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거 못합니까? 사실 저도 우리 당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원 구성한다 이렇게 할 때 법사위는 누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상임위는 7개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니 서로 막 이럴 때 왜 우리 여기에서 미래위원회 같은 거 한번 구성해보자. 이런 얘기를 적어도 야당이 먼저 한번 제기했더라면 제가 페이스북에는 올렸습니다. 그랬더라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정치가 저는 이제는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비전을 놓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좀 바뀌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원내수석을 할 때 미래연구원 국회에 미래연구원을 이제 설립을 하자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미래연구원을 국회의장이 어느 당 소속일 때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에 그 당 소속의 국회의장이 있을 때 연구원 같은 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그 뿌리가 이제 그쪽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래연구원을 우리가 가급적 우리가 야당일 때는 하지 말자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내수석일 때 제가 시침이 딱 되고 제가 협조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에서 미래자 들어가는 거라면 제 페이스북에도 미래, 청년, 미래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미래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회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행정부의 시각이 아니라 청와대 시각이 아니라 국회 미래 비전을 가지고서 준비한다. 이건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은 당의 분위기를 거슬러서 시침이 뚝 되고 협조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소위를 운영하고 그것을 아젠다로 할 때 제가 안건으로 올렸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치를 내다보면서 미래의 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지금은 굉장히 그 핵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핵까지 갖게 돼서 다시 안정화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언제 김정은의 건강이 어떨지도 모르고 저게 아무래도 백성들이 어렵다 그러면 그 정권은 순간에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이 째깍째깍 초침이 넘어가고 시한폭탄 같은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그런 상황이 변고가 생겼다. 그랬을 때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의 2,500만 원 일단 뭉치고 볼 겁니다. 하나로. 남쪽에서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 남쪽은 보면 우리가 제가 편의상 동편제, 서편제 보겠습니다. 저희 쪽이 흔히 그냥 동편제라고 제가 개념 규정을 하는데 우리 동편제는 동편제와 서편제가 50대 50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진보적인 색채의 정당이 또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섞어서 만약에 자유총선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저는 축복일 가능성보다는 재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나라, 우리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총선거 이 상태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상상력의 영역인데 여러분 한번 제 말씀을 듣고 이런 정치 시대 한번 열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우리 동편제가 보다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편제가 지금 보면 서편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오른쪽이 굉장히 상대하기 버거운 세력이라고 아마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을 겁니다. 지금은 뭐 상당히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서편제도 과거의 민주화 세력 정도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그런 세력으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동편제의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세력과 서로 이렇게 죽고 끌어내리고 이런 게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이 동편제와 서편제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 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70-80% 상회하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북한 정권의 어떤 변고가 있어도 능히 흡수할 수 있는 한반도의 전체의 운명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체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마냥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치의 미래 한 번만 해보고 나면 정말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 못 해봤을까? 이런 상상을 못 해봤을까? 저는 이런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당에서요 정치 구력으로 따지면 30대 초반에 청와대로부터 당의 요직은 사실은 다 거치면서 한 30년을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30년 정치했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많은 분들이 김선동 그럼 되게 인성 문제 있어? 점잖고 늘 남 배려하고 이렇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제가 깡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처럼 정신근력 강한 사람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정신근력, 근성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우리 홍준표 대표가 정말 어려울 때 당 지지도 5%일 때 대통령 후보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우택 원내대표 라인에 원내수석을 하고 있을 텐데 원내수석 보고 이게 족보가 다른 거거든요. 원내수석 보고 대선 종합 상황 실장을 맡아달라.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인사는 없다. 원내수석한테 그걸 겸직하라는 건 없다. 그런데 그래도 네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제가 이거 5%인데 어떡합니까? 15% 얻지 못하면 선거 보전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당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다가 침대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 침대 갖다 놓고 선거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선대위원장 할 때 제가 또 서울시당위원장까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진두지휘를 해야 이게 일사불란하게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그때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저기 나오셔가지고 그때 서울시장으로 2등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제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침대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가지고 TV 다 보고 스크린 다 해서 내가 오늘의 저기 뉴스가 이런 거다 해가지고 다 먼저 머릿속에 정리해가지고 새벽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딱 오늘 할 건 이거다. 아주 딱 하고 선거를 치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솟구쳐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정신 근력, 그런 것이 우리 당을 저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선동 강북에서 정치했습니다. 제가 초선 할 때 그때 우리 제 지역구가 도봉을인데요. 그 도봉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그 전까지 우리 당 계열에서 한 번도 한 사람도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에서 제가 출전한 겁니다. 저는 진다는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해서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딪혔고 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또 좌절도 있었습니다. 재선 실패하고 그랬지만 다시 일어서서 난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재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지역만 이제 그동안에 사실 20대 국회에서는 당직 뭐 계속 만나고 시간 영혼 다 그냥 당에 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지역에만 전념하면 다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념하고 있었는데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우리 비대위 체제 들어서는 거 제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왜 반대했느냐? 우리 당 딱 당대표 계시면 쭉 줄 서가지고 그냥 뭐 서로 토론하지 않고 서로 건설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토론하자. 그리고 토론하다 보면 누가 진짜 리더인지 누가 진짜 백인지 대안 제시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자기 스탠스 갖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대안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바른 얘기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왜 외부에서 모셔와서 또 종아리 걷고 회초리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103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 소중한 지금 원외 저는 떨어진 분들 굉장히 어려운 데서 떨어진 좋은 자원들 우리 원외 훌륭한 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부가 조금 더 힘을 합치고 그랬더라면 우리가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저를 사무총장 원외인데 최초로 우리 당에서 최초로 당 사무총장에 저를 기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가지시는 분들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김종인의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려워도 중도, 변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다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어려워도 진정성 갖고 변화, 중도 확장 이것을 꾸준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내년 4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고 전당대회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시간 이 시간 동안에 해온 우리가 변화와 중도 확장의 이 시간 그 진정성 확보된 진정성에다가 그것을 합치면 우리가 커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통찰하고 당장의 불만보다는 우리 당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우리 한 마음으로 합쳐서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토론과 그런 논의 이런 것이 민주적으로 활성화되는 것 저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되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정치 그러면 정치는 무릇 희망을 담는 그릇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용 있는 비전을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드릴 때 국민들이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 잘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생각해 주시고 함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챙기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는 서로 헐뜯고 상대를 끌어내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서로 비전을 경쟁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여야는 여야 각자 진영의 편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동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향한 동지가 될 때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어느 당이 더 열심히 하는 당인가 비전을 갖고 승부할 때 국민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당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게임, 못난이 정치 이제는 우리가 던져버리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그런 꿈을 꾸는 우리의 정치, 사류라고 핀잔 듣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가 참고 함께하겠다. 이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네. 아니야 이거 계속 하는 건데 응? 물 먹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하라는 건데 좋았습니다.